김하은의 지구과학.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고체지구의 가장 마지막이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질시대에 주로 살던 생물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당시에 환경은 어땠는지를 쭉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서 한 저녁 9시 정도에 찍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계속 유튜브 강의 올리는 것도 이렇게 늦춰지고 있잖아요. 늦게 올리면 또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힘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 자, 사실 이번 시간 내용은 이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메인에 있는 영상인데 선생님이 그때 제목을 좀 재밌게 한다고 우리가 좀 이제 대학교 같은데 이제 좀 오래된 그 고학번 선배가 있을 때 시조새 학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삼엽충 학번과 시조새 학번 중 누가 더 선배일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미 지질시대 화석, 표준 화석에 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강에서는 좀 더 부수적인 것까지 추가를 해서 좀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질시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그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24시간으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우리 인간이 등장한 거는 23시 59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등장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거고 우리 지구 전체 역사 중에 인간이 등장하기 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고요. 일단 우리 지질시대를 나누는 그 단위가 있어요. 단위. 우리 뭐 시간도 시간, 분, 초 이렇게 단위를 나누듯이 지질시대 단위를 이렇게 나눠요. 누대, 대, 기. 누대가 제일 그 긴 단위고요. 기가 제일 짧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누대라는 건 대가 누적됐다라는 거예요. 누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지금 과거의 시생누대 그리고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런 순서대로 쭉 가는데 여러분 현생누대는 또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 개의 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누대라는 단위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보단 조금 작은 단위인 대를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는 좀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생 누대를 세 개의 대로 나누고 고생대보다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가지고 우린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지질시대는 과거부터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근데 자 우리가 요 각 시대가 대충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어느 정도 숫자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절대 연령 구하는 거 배웠었죠? 그 절대 연령을 구해가지고 어떤 암석의 나이를 구했어. 그랬을 때 그 암석이 무슨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아까 지구의 나이 몇 살이라고 했죠? 지구의 나이 46억 년입니다.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과거니까 46억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까지냐? 46억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5.4억 년 전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만 계산해봐도 이 성캄브리아 시대가 40억 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이제 고생대가 5.4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가 2.5억 년 전부터 0.65억 년 전까지다. 그리고 0.65억 년 전부터 이제 쭉 신생대가 시작돼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신생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뭐 인간이 사는 시기 너무 짧은 시기니까 따로 여기 이름을 써놓지 않은 거죠. 됐죠? 그래서 요 기준이 되는 46, 5.4, 2.5, 0.65 알아두고 자 이제 볼 거는 아까 선생님이 지질시대 누대, 대, 기라고 했는데 이제 기 한번 볼게요. 각각의 대가 이제 작은 여러 개 기로 나뉘어집니다. 자, 고생대를 보면, 자, 고생대 복잡해요. 자, 고생대 기가 몇 개입니까? 기가 6개예요. 기가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뭐제 과거부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있는데 자, 요거 외울 때 선생님 요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캄캄한데 캄캄하죠? 무섭죠? 어떤 사람이 오실 때 자, 어떤 사람이 오십니다. 자, 이 사람이 슉 오는데 지금 여기 캄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몸이 깜깜해 보여요.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 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얼굴도 어둡게 캄캄하게 보이죠. 뭐처럼? 석탄처럼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석탄 페이스다. 캄캄한 곳 오실 때 석탄 페이스, 오실 때 석탄 페이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외워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중생대로 넘어갈게요. 자, 중생대는 우리 기가 3개로 나뉘어지는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뉘어져요. 우리 그중에 쥐라기는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아시죠? 공룡 나오는 영화 거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트, 쥐, 백 이렇게 3개. 중생대 외우는 방법은 아직 개발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신생대를 보면 이제 신생대에 뭐 팔레오기, 네오기, 이제 사기 이렇게 있다. 상대적으로 신생대의 기는 좀 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대를 또 작게 기까지 나눌 수 있구나. 일단 요 각 지질 시대의 명칭과 기간을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 건 뭐냐? 요 각 지질 시대에 살던 생물들. 지금은 안 사는데 고생대에 살았던 애, 지금은 안 사는데 중생대에 살았던 애, 얘네가 뭐가 있는지 볼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생물이라고 적어놓고 괄호치고 뭐라고 썼어요? 표준화석. 그러니까 생물이 묻혀가지고 화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화석이죠. 표준화석이라는 건 이제 살던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은 넓은 그런 생물의 화석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왼쪽에 그다음에 이제 약간 동물 쓸 거고 오른쪽에 이제 식물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과거 고생대부터 보면 우리 동물들이 바다에 먼저 살았을까요? 육지에 먼저 살았을까요? 당연히 바다. 왜냐? 옛날에는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즉 지구에 막 되게 위험한 자외선이 막 슉슉슉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바깥은 위험해. 그래서 물 속에서 먼저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어류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존층이 생겼다. 오존층이 뭐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고생대 실루리아기쯤에 오존층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육지도 조금 살만하다라고 해서 바다에 살다 잠깐 육지 나왔다가 다시 바다 갔다가 육지 갔다가 번갈아 가면서 사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 같은 것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대는요 어류라든가 양서류가 이제 많았어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식물은 뭐가 많이 살았냐? 이때 식물은 양치식물, 치카푸카, 양치식물, 뭐 고사리 같은 애들이 많이 번성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고생대 말에 가면 이제 조금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류, 양서류 다음에 볼까요? 그치? 이제 육지에 살 수 있는데 약간 공룡 같은 것들 이런 거 우리 파충류라고 하죠. 그래서 파충류가 번성한 거 아니고요.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등장을 했습니다. 고생대 말에 처음 등장을 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양치식물 다음은 뭘까요? 거시식물이죠. 그 거시식물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서 파충류라는 애가 이제 중생대에서 번성했고요. 거시식물도 이제 중생대에서 번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생대가 끝날 때 또 새로운 동물과 새로운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충류 다음이 뭘까요? 우리 인간 같은 포유류가 이제 출현을 해요. 포유류가. 그리고 거시식물 다음은 뭘까요? 이제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가서 포유류가 번성하고요.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일단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뭐 동물 이름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요 각각이 언제 번성하고 언제 출현했는지 요거를 정리하고 가면 이제 훨씬 다음 내용을 듣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각 시대의 구체적인 동물들을 한번 등장을 시켜볼게요. 뾰롱. 자,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자,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는 너무 이제 과거다 보니까 우리 지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물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있긴 있어요. 다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이었겠죠. 일단 요런 애가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살았는데 얘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얘가 최초로 광합성을 했던 생물이거든요. 자, 우리 광합성이 뭡니까? 지금 생물 시간 아니죠. 광합성 지구과학 시간에는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산소를 만드는 거야. 시아노박테리아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다. 알아두고, 자,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의 흔적이 오늘날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시아노박테리아 화석 이렇게 안 부르고 따로 또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얘가 바로 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인데 생성되는 과정 한번 약간 가볍게 한번 볼게요. 구경. 이게 4칸 만화로 나와 있는데 자, 왼쪽 위에 보면 자, 우리 광합성은 낮에만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낮에 남조류가 시아노박테리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 내보낸대요. 근데 자, 밤이 됐어요. 약간 그 마피아 같네. 밤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광합성 멈춰주세요 하면 이제 남조류가 그때 이제 바다에서 밀려온 모래 같은 거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메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날 낮이 되면 남조류가 또다시 광합성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남조류가 생장하고 퇴적하고 생장하고 퇴적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마지막 사진처럼 갑자기 쭉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버섯 모양의 바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 시아노박테리아 말고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가 뭐냐? 우리 이제 호주에 가면 에디아카라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어떤 뭐 동물의 화석들이 뭉태기로 발견이 됐는데 걔네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동물인지 보니까 다 성캄브리아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걔네 그냥 다 이제 묶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호주 에디아카라 말고 다른 장소에서도 똑같은 동물들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걔네도 똑같이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인 거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지금은 살고 있는 애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상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치. 우리 지금 요 부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파리 같죠? 그래서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뭐 해파리라든가 산호의 선조,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였고요. 자, 이제 고생대로 가는데 여러분 시아노박테리아가 계속 광합성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듭니다. 산소가 많아요. 동물이 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는 지구가 더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살기 좋아져서 이제 지구상의 생물의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셈 고생대에는 어떤 생물이 주로 살았습니까? 고생대 한번 볼게요. 약간 이제 과거 캄브리아기부터 쭉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눈치채셨죠? 지금 고생대 가장 처음이 캄브리아기죠. 그래서 고생대 이전을 우리가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대다. 선 캄브리아 시대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고생대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의 시대입니다. 삼엽충이라는 애가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요. 캄브리아기에 등장해서 번성했지만 고생대에 그냥 내내 번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엽이거든요. 엽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해서 삼엽충이라고 불리고요. 이것도 삼엽충. 얘는 좀 뚜렷하지 않죠? 그리고 요것도 삼엽충. 얘는 좀 되게 뚜렷하게 삼엽충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삼엽충의 화석인데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화석이에요. 1cm가 이 정도다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삼엽충 물이거든요. 좀 뭔가 징그럽기도 한데 삼엽충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뿔 같은 거 이걸로 얘네가 서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줄지어서 이동한 거다. 그래서 이 화석이 어떤 동물들의 단체 이동을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오르도비쓰기로 갑니다. 여러분, 오르도비쓰기는 이때는 필석이란 애가 이제 번성을 했어요. 필석의 시대인데, 필석이 돌이죠. 돌이 글씨 같다, 글자 같다, 문자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필석의 화석인데 이거 마치 그냥 벽에 어떤 문자가 새겨진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생긴 동물의 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필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실루리아기는 아까도 선생님 말했지만 이때가 바로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육상에도 식물이 출현된 시기니까 요거 의미 있게 알아두라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봉기로 갑니다. 여러분,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 뿜뿜.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류, 물고기가 많이 살았고 그중에 갑주어라는 어류가 많이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갑주어 화석. 이 갑주어 상상도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탄기 가면 여러분 석탄기에는 물론 고생대 전반적으로 양체식물 번성했지만 특히 석탄기에 양체식물이 번성했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 말 페름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페름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선생님, 판게아가 뭡니까? 자, 판게아는 우리 지금 세계 지도에 그 대륙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데 그 대륙들이 옛날에 고생대 말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생대 말에 형성된 그 초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는 거죠. 그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보세요.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붙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때 이제 살던 생물들이 다 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요것도 판게아예요. 그 땅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생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생대로 넘어갈 건데 선생님이 고생대 이렇게 정리했어요. 삼필갑, 탐필갑, 삼필갑, 삼엽충, 필석, 갑주어. 아까 선생님은 실기별로 세분화해서 외웠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외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처음에는 고생대에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가 번성했다. 요 정도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삼필갑 이렇게 외워주고 자, 중생대는요.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기예요. 중생대에 공룡이 번성했던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룡 한번 보면 요거 미국의 어떤 박물관에 있는 공룡 화석인데 뒤에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지금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룡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공룡이 밟고 지나간 공룡 발자국 화석이죠. 공룡 발자국. 선생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에 많은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그래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번에 여름 방학 짧은 여름 방학 이용해서 공룡 발자국 화석을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폭탄 아니고 이게 바로 공룡 알 화석입니다. 그래서 공룡 알 화석도 있다. 자, 이런 거 우리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이제 시조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조새는요, 중생대에 이제 파충류가 많이 살았다라고 했는데, 파충류 말고 또 그 다음에 조류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조류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죠. 그래서 새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시조새가 중생대에 이제 살았습니다. 얘가 지금 시조새의 화석이에요. 여기 머리 있고, 여기 날개. 이렇게 시조새가 하늘 위를 날아다녔던 거죠. 자, 그리고 중생대 뭐 공룡이나 시조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에 살던 동물인데 암모나이트라는 얘는 이제 바다에 사는 애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는데요. 얘가 두 종류거든요. 두 종류. 머리, 다리잖아요. 머리랑 다리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껍데기만 화석으로 남은 거고 실제 살아생전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여기 머리랑 다리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바로 암모나이트입니다. 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뭐 오징어나 문어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요즘에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들이 이제 잘 때 몸을 막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도 그렇게 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렇게 동글동글 몸 말아서 자는 거 보고 암모나이트 자세다 이런 식으로 그 견주들 사이에서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중생대에 살던 암모나이트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생대에는요, 화폐석, 매머드, 그리고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인류의 조상이란 건 우리 인간의 조상, 인간의 처음 모습을 말하는 걸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알 테고, 화폐석과 매머드 한번 볼게요. 먼저 화폐석. 여기서 화폐라는 게 돈이거든요. 동전. 동전 모양의 석, 돌이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우리가 이게 동그랗고 납작한 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동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동전 모양으로 생긴 생물, 얘가 바로 화폐석이다. 자, 그리고 매머드는 우리 많이 알 겁니다. 빙하기 배경 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데 자주 등장하라는데 얘가 바로 매머드예요. 요거 보면 코끼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 거가 좀 엄청 크네. 지금 이 소파 있는 거랑 비교하면 되게 크고요. 요 이빨도 진짜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바로 매머드의 화석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불쌍하죠. 이거는 매머드가 추워서 좀 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머드의 살아생전 그 상상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긴 털로 뒤덮여 있다. 이런 게 바로 매머드거든요. 그래서 신생계는 화폐석, 매머드, 그리고 우리 인류 조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얘네들이 바다에 사는 애냐, 육지에 사는 애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육지에 사는 애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지에 사는 애는 일단 공룡, 가끔 뭐 수영하겠지만 공룡 육지에 살고, 시조새 하늘 나는 거니까 이거 육지죠. 그리고 매머드, 인류의 조상. 여러분 요거 4개 보라색 동그라미 친 거 빼고는요 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뭐 아모나이트 화석이 나왔다? 과거에 여기 바다였구나. 공룡 화석이 나왔다? 과거에 여기 육지 환경이었구나. 이런 거 우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 생물은 쭉 다 봤고요. 이제 뒷부분은 우리 지질시대의 환경에 관해서 할 건데, 그 지질시대 환경을 알기 위해서 그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위에 보면 고기후 연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기후, 옛날 과거에 지질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우리 몇 가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시상화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화석이라 하면 시상화석이 있고 표준화석이 있다. 이렇게 화석을 두 종류로 나눴었는데, 내가 화석을 통해서 지금 이 지층이 어떤 시기에,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짧게 살았던 표준화석을 이용해야겠죠. 근데 내가 이 지층이 쌓일 당시에 이곳의 기후가 어땠는지,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시상화석을 이용합니다. 이 시상화석이라는 애는 되게 오랜 기간 살던 애예요. 뭐 과거도 살았지만 현재도 살고. 그런데 얘는 분포하는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는 거죠.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걸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예시는 두 가지만 딱 알면 되는데, 왼쪽에 보면 고사리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빔밥에 넣어 먹는 고사리예요. 자, 고사리가 식물로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파리가 있고요. 얘가 좀 이제 말라 비틀어지면 이렇게 돼요. 요 사진 보니까 이제 그 나물 고사리의 형태가 조금 나타나죠. 근데 이 고사리는요, 아무 환경에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나물이에요. 이 고사리는 그러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주로 살아요. 근데 가끔 좀 추운 환경에 사는 고사리도 있거든요. 이게 뭐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뜻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추운 환경에서도 고사리가 발견된다는 건 걔는 되게 강한 고사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사리도 추운 환경에서 나온 고사리가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산호가 있는데 얘 식물 아닙니다. 얘 동물이에요. 이 산호도 이렇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다. 근데 이 산호라는 애가 얘는 또 따뜻하고 얕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산호화석이 발견됐다? 과거에 여기 바다였구나. 그것도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화석을 이용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할 수 있다. 봤고요. 자, 두 번째 볼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도 지구과학 1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온 소재였고, 그러니까 문제로 많이 나온 소재였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어요.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빙하 코어를 이용하는 고기후 연구 방법인데요. 빙하 코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육지 위에 있는 얼음덩어리 빙하라고 하는데 그 빙하가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빙하를 이제 빙하 자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떼 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빙하를 가지고 올 때 빙하를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이게 기둥 형태로 빙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둥 아래쪽은 이제 과거에 쌓인 빙하일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에 쌓인 걸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빙하를 기둥 형태로 뽑아내는데 그걸 우리가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 첨부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분이 지금 윙 기계 넣어가지고 빙하를 기둥 모양으로 뽑아내고 있죠. 요렇게 빙하 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빙하 코어를 이용한 고기 연구 방법이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냉동실에 이제 얼음 얼릴 때도 그 얼음 자세히 보면 얼음 속에 이렇게 뻥뻥 기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냉동실의 공기가 그 얼음 속 기포 속으로 들어간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빙하도 자세히 보면 그 빙하 안에 어떤 기포, 공기 방울이 있는데 그 공기 방울은 뭐냐? 과거에 그 눈이 쌓일 그 당시에 대기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빙하 속에 있는 그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있죠. 과거에 내가 빙하 속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그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니까 현재보다 더 높더라. 그러면 아마 그때는 현재보다 더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니까. 이런 거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로부터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천천히 해보려고 해요. 용어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일단 빙하라는 건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눈이라는 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빙하를 구성하는 그 물 분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물은 우리 H2O죠. 그 H2O에서 O, 산소의 어떤 원소 비율을 이용한대요. 자, 근데 동위원소가 뭐냐? 여러분, 동위원소라는 건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종류는 산소야. 근데 질량의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가 총 3가지가 있어요. 16산소, 17산소, 18산소 이렇게 있는데 요 16, 17, 18이 바로 질량수거든요. 16산소가 제일 이제 가벼운 산소일 거고 18산소가 제일 무거운 산소일 건데 우리는 얘네를 모두 다 산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17산소 빼고 16산소와 18산소의 비율을 이제부터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 16, 17, 18산소 중에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산소는 뭘까요? 16산소. 제일 가벼운 16산소가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증발 있죠? 이 증발은 이 3가지 종류의 산소 중에 가장 가벼운 16산소가 증발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막 포로포로 잘 날아다닌다. 증발을 잘한다, 많이 한다. 이렇게 일단 배경 지식을 깔고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뿅. 지금 선생님이 약간 연하게 하늘색 네모를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바다고요. 평상시의 상황을 그려보면 이래요. 16산소와 18산소 중에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즉 증발되는 양은 가벼운 16산소가 더 양이 많다. 선생님 그냥 설명을 위해서 간편하게 숫자로 예를 든다면 16산소는 증발이 5만큼, 18산소는 3만큼 한다면 우리 대기 중에서 산소 동위 원소 비율, 대기 중에서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는 5분의 3이 되겠죠. 그런데
자, 기온이 하강, 낮아졌어요. 빙하기가 왔어요. 너무 추워요. 기온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기온이 감소하면 16이든 18이든 이 산소들의 증발량은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낮아진다? 증발은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증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감소하는 정도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은 얘네들 모두 다 증발이 일씩 감소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방금 평상시 대기 중에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5분의 3이었는데 지금 기온이 하강한 이후에 대기 중에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5 빼기 1, 4, 3 빼기 1, 2, 4분의 2가 되네요. 누가 더 큽니까? 5분의 3이 더 큰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기온이 낮아졌더니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작아졌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대기 중 수증기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작아진다. 기온이 낮을수록 대기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작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사실 해수에 있는 게 증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기와 해수는 항상 패턴이 반대라는 거죠. 그럼 기온이 낮을수록 대기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작아지는데 그러면 기온이 낮을수록 해양, 바다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기온이 낮을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가끔 학생들이 빙하라는 게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빙하는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서 눈이 만들어지고 그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됐다? 즉 대기와 빙하에서의 패턴은 같다. 즉 기온이 낮을수록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도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뿅. 기온이 높을수록 어떤 거는 증가하고 어떤 거는 감소하는지 딱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온이 높을수록 아까 전에 우리가 기온이 낮을수록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작대요. 즉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기온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향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온이 높으면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높아진다. 비례하는 관계다. 자, 그리고 기온이 높으면 이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떨까요? 이산화탄소 온실개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많으면 온실효과 많이 일어나고 기온이 높아진다. 즉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도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해수면 있죠? 그 바다, 그 해수면의 높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왜냐면 물론 기온이 높으니까 바다에 떠다니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영향도 있고 아니면 열 팽창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기온이 높으면 마치 여름에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지듯이 바다에 있는 물도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높아진다. 그런데 아까 전에 쌤이 대기와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 비는 기온과 변화 패턴이 같지만 바다, 해양에서는 변화 패턴이 반대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양 생물,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 화석 속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도 그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산소가 있었을 거고 개의 화석 속에서의 산소를 가지고 내가 동위원소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화석 속의 산소 동위원소 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생물이 살아생전에 화석이 되기 전에 살던 시기에 그 해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과 그 생물 화석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같아요. 그렇다면 기온과 해양생물 화석 속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온과 어떤 값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딱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빙하코어 얘기는 이쯤 마치고 우리 이제 세 번째 고기후 연구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나무 나이테예요. 우리가 나무 단면을 띡 자르면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나이테가 있는데, 자, 이 나이테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나이테가요, 폭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보면 한 줄과 한 줄 사이 간격이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습니다. 이 폭이 기온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나무의 허리 둘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요. 그럼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잘 살찌겠죠. 그러니까 나무의 허리가 더 빠르게 두꺼워진다. 그럼 그 다음 나이테와의 그 간격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나이테의 폭이 넓고요. 밀도가 작을수록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테를 가지고도 기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부수적인 얘기를 하자면 가끔 한 시기에 만들어진 나이테임에도 불구하고 넓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나무도 그 나무가 있는 그 방향에 따라 남쪽 방향에 있는 부분은 태양빛을 더 많이 받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더라도 남쪽 방향은 더 살이 많이 쪘으니까 더 나이테의 폭이 넓어진다. 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지금 되게 신기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씹다 뱉은 껌이 아닙니다. 젤리 같이 생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꽃가루 있죠. 꽃가루 화석을 확대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서 확대한 건데 우리가 어떤 퇴적물 속에 우리 생각하듯이 뭐 삼엽충, 공룡화석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날아다니던 꽃가루의 화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화석을 분석하면 우리가 과거 식물의 분포 그리고 기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내가 그 꽃가루를 보면 이게 침엽수의 꽃가루인지 화렵수의 꽃가루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식물 전문가들은. 근데 침엽수, 즉 잎이 뾰족한 얘네들은 조금 기온이 낮은 냉대 환경에서 주로 자라고 화렵수, 잎이 넓은 애들은 얘는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주로 자라죠. 그래서 내가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도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방법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은 얘 좀 특이해요. 석순이라는 건데 석순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동굴 보이시죠? 가운데 사람도 한 명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석회동굴에서는 바닥에서 자라는 새싹 같은 거, 바닥에서 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석순이라고 해요. 돌새싹.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자라는 고드름 같이 생긴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종 같다. 땡땡 종 같다라고 해서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래서 석순이 자라고 위에서 종유석이 자라다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기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 이제 석주라고 하는데 우린 그중에서 바닥에서 자라는 석순을 한번 볼게요. 이 석순이 자라는 그 속도가 좀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석순을 이제 확대해서 본 건데 이 석순이 1년에 딱 한 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석순을 보면 그 석순이 얼마나 된 석순인지 그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석순이 자라는 속도가 또 아까 나무 나이테처럼 기온에 따라 또 달라져요. 기온이 높을수록 빨리 자라고 기온이 낮을수록 느리게 자라요. 약간 이거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기온이 낮아요, 여러분. 춥습니다. 추우면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내 뭐 키 늘리고 몸무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기온이 높고 따뜻해야 그때 이제 포동포동 살이 찌고 빨리 자라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석순을 통해서는 정확한 연대 측정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 석순에서의 간격을 통해서 당시의 기온도 알 수 있으니까 얘가 고기후 연구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이쯤 마치고 그럼 이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이용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지질시대의 기후가 어땠는지 그래프를 그려봤다. 자, 지금 왼쪽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현재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온 그래프는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입니다. 각 시기의 지구의 기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보세요, 현재. 현재랑 비교했을 때 대체로 지질 시대의 기온이 이제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제 기온이 높다가도 갑자기 훅 하고 감소하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바로 빙하기라고 합니다.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에는 이제 갑자기 지구가 추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상캄브리아 고생대, 신생대 모두 다 갑자기 추워지는 빙하기가 있었으나 오로지 가운데 있는 중생대, 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고 대체로 계속해서 온난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는 이제 외운다기보다 요 사실만 알아두면 돼요. 아,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다. 오늘 우리가 지질시대에 관한 내용을 했었는데 쭉 이제 돌이켜보면 지질시대 각 명칭들 뭐 고생대, 뭐 캄브리아기 뭐 이런 거 쭉 배우고 각 시대에 살던 표준 화석들 배운 다음에 그 지질시대 기후를 알기 위해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들, 뭐 화석이라든가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비 배웠었고요. 그 최종적으로 그럼 지질시대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암기할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찍어 올리니까 여러분 따로 또 책을 읽으면서 깜지 쓰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약간 자기 전에 ASMR 용도로 들으면 조금 별로이려나요?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구과학 1의 첫 번째 단원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대기와 해양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